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의 김종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품 제작 도면 그 작성 원칙 중에서 서론, 그 다음에 선과 글자, 평면도법, 그리고 투상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입니다. 저는 교수가 93년도에 됐는데 동기들보다 좀 느렸던 셈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과학원을 졸업하고 창원시의 그 대우중공업 공작기계사업본부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때 한 4년 반 정도 그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도면도 읽고 그리고 하는 이제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현장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설계 쪽에 그 교육을 이제 강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설계, 공학 설계 과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할 그 기계제도, 저는 기계제도를 기계를 뭐 기계에 대한 도면을 그리는 것을 기계제도라 그러질 않고요. 기계제도라 하면 좀 더 큰 범위로 이 제품을 제작하는 도면, 그걸 그리는 것을 저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하고 그 제품 제작 도면을 그리는 그 원칙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CAD, 솔리드웍스나 이런 CAD로 이제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요. 그렇게 컴퓨터로 도면을 그릴 때라도 이러한 제품 제작 도면 작성 원칙을 꼭 숙지하고 도면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뭐 교육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수상을 했고요. 교재를 제가 썼는데 제가 쓴 기계공학 제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문은당에서 출판이 된 것인데 잠깐 이 제도 책을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인데요. 이 문은당에서 출판을 했는데 여기 이 책은 아마 진짜 기계제도 책을 보면 전부 그 규격을 KS 규격을 뭐 요약해서 이제 쓴 그런 형식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고요.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강의와 별도로 이 교재를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확실하게 제품 제작 도면을 그리는 원칙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본 강의는 크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8개의 파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8개의 동영상 파일이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꿈꾸는 공대생이라고 제가 학부생들한테 아주 당부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록으로 또 하나의 동영상 파일을 만들어서 완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똑같이 8개의 파일로 영어 버전을 또 만들어서 이제는 영어 강의가 유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 파일도 8개가 있으니까 별도로 영어 강의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먼저 이 제품 제작 도면 작성 원칙을 강의하기 전에 우선 기계공학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기로 하죠. 뭐 이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계공학은 우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보면 인간을 섬기는 제품의 우선 핵심적인 그 본체를 설계해야 됩니다. 여기서 인간을 섬긴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공학자,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하는 제품은 꼭 팔려야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한테 팔려야지 되고, 그 팔리기 위해서는 인간을 섬기는 그런 진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설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을 섬기는 그러한 제품을 이제 설계하다 보면 핵심적인 본체를 먼저 설계해야 됩니다. 핵심적인 본체라는 거는
이 화성 탐사선의 어퍼튜니티 같은 걸 보면은 여기 보면 밑에 이 동적인 움직임, 동적 거동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핵심적인 본체죠.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사람의 그 뼈대를 정의하면 그 뼈대에 의해서 인간의 그 동적인 움직임이 정의되는 거와 같이 그런 본체를 먼저 개발해야 되는데 이 본체는 보면은 라카보기 메커니즘인데요. 화성 탐사선은 여기에 보면 이 앞에 바퀴 두 개가 고정된 프레임에 물려서 돌아가는 것은 자동차 메커니즘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그 프레임에 피벗 조인트를 달아서 고정된 링크로 또 하나의 바퀴를 달게 되면은 라카보기 메커니즘이 되는데 이러면 이제 험지 주행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프레임이 돼서 그 본체 화성 탐사선의 움직이는 걸 한번 여기 동영상을 보시면요. 여기 동영상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 바퀴보다도 큰 장애물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 위에 상판의 기울기가 거의 뭐 움직임이 없이 넘어가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이제 핵심적인 본체고 이제 본체를 개발한 다음에 이제 그 핵심적인 본체의 하부 구조물들을 결합해서 이제 하나의 제품으로 종합하는 걸 해야 되는데요. 이 기계공학은 바로 인간을 섬기는 제품의 그 핵심적인 본체를 설계하고 거기에다가 또 하부 구조물들을 결합을 해서 하나의 제품으로 이제 종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기계공학입니다. 그래서 공과대학의 가장 기반이 되는 학문이 바로 기계공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 탐사 로봇도 보면은 여기 탐색용 이제 핵심적인 본체에 탐색용 부속 장치를 단다든지 또 그 신소재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거기 통신 장치라든지 제어 장치를 달고 또 통신 장치는 보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걸 전부 이제 통합을 해야 이런 하나의 제품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계공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속한 연구실에서도 이러한 이제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그 선박을 제조하기 위해서 선박 내부에서 뭐 용접을 하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웰딩을 잘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웰딩을 하는 모습도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로봇인데 웰딩을 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로봇. 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이제 고층 빌딩 외벽에서 청소하는 로봇인데요. 이런 것도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이 됐는데 보면은 밧줄에 매달려서 이제 이동하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뒤에 프로펠러가 있어서 벽에 밀치는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청소를 하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들, 이러한 것들 존재하지 않았던 이런 로봇,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본체를 먼저 창안을 하고 거기에 이제 하부 구조물들을 붙여서 하나의 제품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30m 이내에 수중을 이동하는 로봇이죠. 이것도 역시 핵심적인 본체와 또 하부 구조물들을 결합이 돼서 또 하나의 완전한 제품으로서, 즉 로봇으로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기계공학이죠. 기계공학은 이런 뭐 로봇만이 이러한 산업 현장이라든지 이런 로봇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그런 로봇도 개발하는 것이 바로 기계공학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공학 이런 가정용 서비스 로봇도 이러한 새로운 어떤 핵심적인 본체 이런 걸 디파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걸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기계공학에서 먼저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제어 장치라든지 통신 장치,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이런 본체가 존재하면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공학은 그러한 이제 핵심적인 설계를 공부하는 그러한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계공학 엔지니어라면
이 동영상 강의를 듣는 사람은 기계공학 엔지니어가 많다고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이 기계공학 엔지니어는 우선 고도의 창의력과 분석력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계공학 공부하는데 힘들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 우리가 역학, 4대 역학이라는 걸 배우죠. 동력학, 뭐 고체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이런 역학을 배우는 이유는 분석력을 기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어떤 제품 설계안이 있으면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해석 능력이 없으면 맨날 아마추어 발명가처럼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고 안 되면 또 고치고 또 고쳐서 만들어서 해보고 또 고치고 이런 식의 시행오차를 반복하는 거는 그건 아마추어 발명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4대 역학이라는 역학을 배워서 분석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설계하고 만들어보지 않더라도 일단 분석을 해서 그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력을 갖고 있고 또 설계를 배워서 그 다음에 어떤 창의력을 설계 능력, 창의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창의력, 오른쪽엔 분석력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계공학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공학의 아주 기반의 기반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공부가 어려운 것이죠. 쉬운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 신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프로젝트 팀에는 기계, 항공, 전기전자, 컴퓨터, 재료, 뭐 산업 디자인, 영업, 마케팅, 뭐 변리사, 변호사들이 모여서 다학제적인, 융합적인 팀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리더가, 과연 누가 리더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거는 가장 그 제품에 대해서 잘 알면서 어떻게 제품을 설계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기계공학 엔지니어가 프로젝트 리더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공학을 공부하는 게 힘이 들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은 졸업 후에 큰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세대 엔지니어는 진짜 생각하지도 못했던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옛날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은 솔직히 한국 실정에 저희들이 젊었을 때는 도면을 사왔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질 못했습니다. 남이 설계한 것을, 선진국에서 설계한 것을 받아다가 우리는 제조하는 것을 열심히 해서 제조해서 수출하는 그런 일을 담당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차세대 엔지니어로서 지금 할 일은 바로 이제는 생각지도 못했던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능력과 도전 정신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신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 제작 도면을 읽고 또 그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럼 제도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도는 일종의 그래픽 언어인데요. 이 그래픽이라는 말은 이제 평면 위에서 평면 위에 그 표시된 기호나 선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을 그래픽이라고 하죠. 그리고 도면이라는 것은 이제 제품이나 부품의 그 3차원 입체 형상을 그래픽 방법으로 이제 표현하고 그러면 형상을 표시하게 되는데 그 형상에 덧붙여서 거기에 치수와 같은 이 정보도 기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까지 기입한 것을 도면이라고 하고요. 제도라는 건 바로 이제 이런 도면을 작성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작성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도면에 이제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업사회에서 통용되는 이런 이제 그 공통된 그 스탠다드, 표준으로 사용되는 이제 그래픽 언어죠. 그래픽 언어. 그래픽 언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론 수업, 즉 나하고 지금 배우는 이 수업에서는 제도,
이 제도라는 그래픽 언어의 그 문법을 배우는 겁니다. 문법을 배우는 거죠. 언어라는 건 문법에 맞춰야 되니까요. 그래서 문법을 배우는 거니까, 즉 말을 배우는 거니까, 말을 배우려면은 여러분들 영어를 배웠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말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가 없죠.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숙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숙제. 근데 이게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숙제를 많이 내줄 수는 없지만 그 교재에 보면 연습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학 분야에 사용되는 우리가 배우는 언어, 도면은 제품 제작 도면, 뭐 입체도, 그 다음에 전기 회로 도면, 건축 도면 이런 다양한 도면들이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 제품 제작 도면과 입체도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제작 도면과 입체도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입체도를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아마 좀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제품 제작 도면을 그리면서 입체도도 잘 그려야 됩니다. 입체도. 이거는 이제 입체도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 엔지니어들이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처음에 막 토의할 때 입체도를 그려서 바로바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입체도 그리는 훈련도 많이 제가 강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도라는 건 그렇지만 아무리 해도 일단은 표준이죠, 표준. 그래서 제도 관련 한국 스탠다드가 있는데 분별 KS를 보면은 거기에 A그룹에 속하고 이제 규격은 보통 KS A하고 이 숫자가 4개가 나오는데 숫자가 4개가 나오는데 A로 나오는 건 이제 전 부문의 기본 사항이 A그룹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B, C, D, E가 나올 텐데 B그룹이 바로 기계 부문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 전자니 이런 것보다도 기계 부문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죠. B그룹이 나오고 있고 C가 전기 이렇게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기계제도 관련 케이스 규격은 A그룹에서 전 부문 기본사항 A그룹 중에 5번째가 이제 제도에 관련된 제도 통칙이 나옵니다. 그리고 B에서는 B그룹 기계 부분의 표준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 제일 1번 표준이 바로 기계제도의 기본 규격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제도가 중요하면은 이렇게 1번, 2번도 기어제도, 기어제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도에 대한 표준이 먼저 나옵니다. 기계 부분에서. 그만큼 제도는 아주 중요한 그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잘 숙제해야 되겠습니다. KS는 또 ISO 국제 표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 제품 제작 도면 작성 원칙에 따라서 도면을 잘 그려 놓으면 그것은 KS 규격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 정보만 영어로 기입이 돼 있다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KS 규격을 찾고 싶으면은 기술 표준원에 들어가면 무료로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하고 같이 공부를 할 때 이 앞으로 CAD로 이제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릴 텐데 이 CAD로 도면을 그릴 때일지라도 저하고 공부한 이 도면 작성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이제 이게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냥 CAD에서 자동 전개해 놓은 도면을 그냥 산업 현장에 배부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크죠. 그래서 도면 작성 원칙을 나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일단 손으로 CAD로 그리다 보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손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우선 삼각자 한 세트가 필요하고 뭐 쓰던 거 그냥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샤프형 휠이 0.5를 많이 쓰고 있는데 0.7짜리를 하나 사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원 템플릿인데 앞으로 원을 그릴 때는 뭐 고등학교 때 컴파스로 원을 그렸는데 그런 식으로 원을 그리는 게 아니고 원 템플릿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 템플릿을 사는데 원 템플릿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지름 1부터 36mm까지의 원을 그리는 템플릿이 짠 게 있고 또 37부터 51mm까지 그리는 원 템플릿 큰 게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사서 원을 그려야 되죠. 그리고 제도 용지는 제일 큰 제도 용지가 A0 사이즈인데 A0 사이즈는 한 1.2m에 높이가 한 0.8m 정도 되는 거죠. 뭐 그게 제일 큰 것이고 그거를 반으로 자르면 A1이 되고 A1을 또 자르면 A2, A2를 또 반으로 자르면 A3 사이즈가 되고 A3를 반으로 자르면 A4가 되죠. A4 용지가 주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인데 여러분들 앞으로는 제도 용지, 그래서 이 교재를 보면 이게 또 A4 사이즈입니다. 이게 A4 사이즈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용지는 모두 A4 크기 용지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A4 용지로.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A0 사이즈가 제일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도면을 그릴 때는 자동차는 A0 사이즈 1.2m보다 훨씬 크죠. 그런 걸 도면으로 표현을 하려면 결국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줄여서 그릴 때는 축척을 쓰는데 축척인데 마음대로 비율을 정하는 게 아니고 1:2, 2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20분의 1, 50분의 1 이런 식으로 쓰지 마음대로 3분의 1, 4분의 1, 7분의 1 같은 축척은 쓰지 않습니다.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작은 부품을 A0 사이즈 정도 표시하려면 확대를 해야 되겠죠. 확대할 때 쓰는 걸 이제 배척이라 그러는데 2배, 5배, 10배, 20배, 50배씩 늘리는 겁니다. 3배, 4배 이렇게 늘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이 척도, 사용한 척도를 제도 용지의 표제란에 반드시 기입을 해야 되죠. 표제란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이 과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A0 제도 용지를 가지고 이런 원본을 하나 만들어서 이 원본을 자꾸 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컴퓨터 파일을 만들어 놓고 인쇄를 해서 쓰도록 하세요. A0 사이즈를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을 만드는데 원본은 이렇습니다. 이렇는데 이 표제란, 이 밑에 있는 게 이게 표제란이죠. 이 표제란인데, 이 표제란에서 제가 이 표제란을 커서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 표제란, 이게 표제란이죠. 이 커서가 보이시죠? 이 표제란인데, 이 표제란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보통 공차입니다. 이 보통 공차. 이 보통 공차가 표제란에 반드시 기입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이따 제가 칠판을 써서 설명을 드리고요. 왜 보통 공차가 반드시 기입이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표제란을 만들어서 여기 학번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성명도 쓰고, 과제물 번호 쓰고, 숙제라면. 그 다음에 여기 명칭 옆에 부품명을 써야 됩니다. 제 교재의 모든 홈워크에는 꼭 반드시 부품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품명에다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척도 쓰는 란이 여기 있죠. 척도. 여기 척도가 쓰는 란 있죠. 그래서 척도를 쓰고요. 요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제3각법을 표시하는 건데 요거는 오늘 강의의 마지막에 투상법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것도 반드시 그려야 되고 요 도형. 그 다음에 요 위에 순번, 품번 요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립도를 그릴 때 쓰는 거니까 일단 원본을 만들어 두고요. 여기 표면 거칠기도 있는데 요 표면 거칠기도 설명이 될 겁니다. 요 강의 한 8번째 동영상 파일에 보면 표면 거치기가 있고요. 여기 도번을 보면 도번을 거꾸로 써놨죠. 거꾸로 쓰고 요 도번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과제물 번호 여기 도번이 있죠. 이 도번을 거꾸로 쓴 거는 도면을 정리할 때 이쪽 방향에서 이 위에서 도면이라는 게 뭐 위아래가 막 바뀌어서 놓일 수가 있는데 위에서 봤을 때도 이 도번이 금방 보이게 도번을 여기다 거꾸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현장에 있지 않았으면 알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도번을 이게 거꾸로 쓰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다 표제란에, 이게 다 A0 용지의 원본이니까 여러분들 요 원본을 꼭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공차가 왜 표제란에 반드시 기입되어 있어야 되는지 칠판을 쓰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이시죠? 자, 보면은 여기 도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도면 A4지가 있고 여기 테두리 라인이 꼭 들어야 되죠, 여러분들. 원본에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테두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표제란을 이렇게 쓰게 돼 있죠. 표제란을 쓰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보통 공차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통 공차를 보면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도면을 그린다고 칩시다. 이렇게 도면을 그리면은 이게 이제 원기둥을 표현하는 건데요. 원기둥과 비슷한 부품을 이제 설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치수를 써야 되는데 치수를 이제 쓴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길이가 200이고요. 길이가 200이고 다이아미터가 기름이 파이 뭐 20 비례적으로 이게 보면은 4분의 1이니까 한 50 정도, 한 40 정도라고 합시다. 이렇게 됐죠, 치수가. 자,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치수가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200하고 40인데 20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200이라는 치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가공해야 되는 것이냐, 500. 그러면 200에 대해서 뭐 200.00000mm로 가공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대량 생산해서 이렇게 가공하다가는 원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뭐 나올 수 있어요. 부품 하나에 뭐 100만 원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을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허용 범위를 좀 아르켜줘야 됩니다. 아르켜줘야 되는데 아르켜주려면 여기에다가 200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0.5mm로 하고 40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0.2mm로 해라 하고 이렇게 치수마다 또 일일이 이러한 치수 공차를 부여하다가는 이 도면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능을 고려했을 때는 저거는 뭐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공차를 주면 된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기능을 고려했을 때는 타이트한 어떤 공차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주겠다고 했을 때는 그냥 200이라고 해놓고 여기에 있는 이 보통 공차를 들여다보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표제란에 보면은 거기 보통 허용 공차 해가지고 기준 치수가 예를 들어서 100에서 300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한다. 뭐 이런 게 거기 기입돼 있거든요.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파일로 이걸 다운받아서 한번 잘 보면 거기 보통 공차 그 기준 치수에 따라서 40일 경우 뭐 200일 경우에 얼만큼 부여됐는지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표제란에 200이면 보통 허용 공차를 보고 200에 그 보통 허용 공차를 보니까 0.5구나 하면 그냥 0.5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생각하고 생산 현장에서 그 도면을 받았을 때도 200 하면은 여기 보통 허용 공차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그냥 대입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통 허용 공차를 여기 기록을 안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보통 허용 공차를 얘기할까요?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허용 공차가 없는 도면은 이건 있을 수 없는 도면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죠. 기계제도 책에 뭐 다른 일반적인 기계제도 책을 보면 그 뒤에 보면은 그냥 그 기계제도 시험 문제를 그냥 갖다 놔가지고 그냥 그 도면 그리는 것만 있지 거기 정작 중요한 보통 허용 공차라든지 이런 거 기입이 안 돼 있어요. 그 도면에. 그건 말이 안 되는 도면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이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이런 A4 제도용지 원본을 꼭 만들어서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공학 엔지니어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학창 시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또 이제 기계공학 엔지니어로서는 앞으로 길이는요, 무조건 밀리미터 단위로 말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무조건 밀리미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센티미터 단위를 쓰지 마세요. 센티미터. 이 로봇의
길이가 얼마야? 그랬을 때, 아, 네, 55cm인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저는 그 산업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이제 박혀 있어가지고, 55cm라는 이 센티라는 소리만 들어오면 그냥 아주 소름이 끼칩니다. 예? 그 아마추어의 그 아주 그 아마추어의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알았죠? 이제 550, 그 로봇의 길이가 얼마야? 그럼 55cm가 아니라 55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50입니다.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 가보면 진짜 느낄 거예요. 전부 뭐, 이거 얼마야? 1000이야. 1000이면 1m예요. 1000. 500, 0.01. 0.01이에요. 공차가 0.01입니다. 0.1. 다 밀리미터가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너의 키가 얼마냐 그랬을 때 174cm예요. 이러지 말고 1740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 공차는 100분의 1로 한다. 알았죠? 도면에 기입된 길이는 무조건 모든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따라서 아까 제가 200이라고 썼죠. 밀리미터라는 단위 안 썼습니다. 200 하면 그냥 200밀리미터고 파이 20 하면 20밀리미터인 겁니다. 따라서 길이 치수 옆에 밀리미터 단위를 기입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각도는 이제 여러분들 20도 뭐 이런 도라고 단위를 쓰고요. 무게는 킬로그램이 기준입니다. 킬로그램. 그램이 아니고 킬로그램. 0.1kg 뭐 이러는데요. 문제는 이 킬로그램 표시할 때 이게 다 소문자로 돼 있어요. K도 소문자, G도 소문자예요. 소문자로 써야지 이거를 요새 길거리에 갔다 보면 뭐 트럭 같은데 적재 중량 뭐 kg 이렇게 써야죠. 또는 말이죠 뭐 고속도로 같은데 보면 킬로미터 다 소문자입니다. 킬로미터 다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라지 K 미터 킬로미터 이렇게 쓰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kg 이 라지 K 라지 G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대문자로. 이거는 말이에요. 라지 K는 켈빈의 기호입니다. 켈빈 온도 단위예요. 온도 단위 켈빈 그램이지 이게 킬로그램이 아닌 겁니다. 기가는 켈빈 기가. 기가는 10의 9승이에요. 10의 9승 기가. 10의 9승 켈빈 온도 단위를 얘기하는 거지 절대 무게 단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이제는 취급해야지 적당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스몰 k는 킬로미터 10의 3승 이건 미터 단위일 수도 있고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C 센티미터의 센티 C는 10의 2승 G는 그램 K는 켈빈 이건 메가 10의 6승 메가 C는 온도 단위 셀시어스 온도 G는 기가 10의 9승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준수해서 이제 좀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써야 되는 선과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선의 기본적인 형태는 일단 실선, 파선, 1점세선, 2점세선 등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선은 연속된 선이고 파선은 이렇게 이제 잘라져 있는 선인데 이것도 그냥 뭐 1대1이 이 선의 길이가 1이고 간격이 1이고 이런 1대1, 1대1이 아니라 실제로 3mm, 1mm, 3mm, 1mm 이런 식으로 긋게 돼 있어요. 파선을 3mm, 1mm. 근데 뭐 실제로 자로 정확히 그릴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이 선의 부분이 길어야 됩니다. 떨어지는 것보다. 그 다음에 1점세선도 이제 같은 개념으로 1점세선은 이제 이런 연속된 실선에 이제 하나만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2점세선은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짧은 선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때도 이 간격이 이 선하고 간격이 3대1 좀 길게 이렇게 그리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이제 선을 이용해서 이제 제도를 하게 돼 있는데 제도에 보면은 여기 제가 컷을 이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도를 보면은 여기 이게 이제 굵은 실선이에요. 그러니까 굵은 실선, 그러니까 실선인데 굵은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굵은 실선은 이 도면에 보면은 주로 외형선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형선은 이제 좀 이따 자세히 정의를 할 텐데 하여튼 뭐 외형을 표시하는 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굵은 실선이에요. 자, 그러면 나머지 보면 가는 실선은 이제
보통 뭐 치수선이라든지 뭐 해칭선 이런 데 지지선, 치수선 이런 데 쓰는데 가는 실선이죠. 자, 이 밑에 보면은 거의 굵은 선을 쓴 건 없습니다. 여기 굵은 일점쇠선이라고 하나 돼 있는데 이건 진짜 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현장 경험을 통해서 이거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요거만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다 가는 선이죠. 요 단면선에 보면 일부가 좀 굵은 선을 쓰는 경우가 보이지만 요걸 제외하면은 전부 다 가는 선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외형선, 제도에서는 외형선, 즉 굵은 실선으로 표시되는 외형선 말고는 전부 가는 선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거가 중요한 겁니다. 이 굵은 선하고 가는 선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선의 굵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그려야 됩니다. 그 굵기를 이제 구분해서 그려야 되는데, 외형선을 보시면 외형선의 굵기는 이 0.7mm. 이걸로 이제 굵게 그리죠. 굵게 그려서, 보통 샤프 연필 0.7mm짜리로 여러분들이 그리면 되겠고요. 그래서 0.7mm 샤프 연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선의 굵기는 모두 0.35mm 정도로 가늘게 그리는데, 가늘게 그리려면 결국 0.5mm 샤프 연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걸 가지고 좀 힘을 빼고 그리면은 가는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선은 충분히 굵어가지고 다른 가는 선으로부터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지 읽기 좋은 도면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도면 전체에서 굵은 선과 가는 선의 굵기가 일정하도록 유의해야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CAD 도면으로 그릴 때도 굵은 외형선하고 다른 가는 선하고 구분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왜냐고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 도면을 읽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테크니션들, 엔지니어들이죠. 또는 외형업체나. 그 사람들은요, 익숙해져 가지고 외형선이 굵고 다른 선이 가늘게 그리질 않으면 도면을 잘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CAD로 그렸다고 해서 외형선하고 가는 선을 구분 없이 그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CAD로 앞으로 그릴 때도 굵은 선과 가는 선을 꼭 구분해서 그리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을 그리는 방법은 컴퍼스로 그리는 게 아니라 원 템플릿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원에는 반드시 중심선이 그려져야 됩니다. 중심선을 그리지 않으면 그건 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심선은 되도록 대칭으로 그려야 되고요. 이거를 좀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근데 원의 중심선에서 좀 특이할 것은 이 등간격으로 배치되는 작은 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설계하다 보면. 왜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높은 기둥을 세우는 어떤 부품이죠. 이 밑에 보면은. 이 부품인데,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제가 커서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은 말이죠. 여기 커서 보이죠? 자, 보면 여기 볼트들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쭉 원둘레를 둘러가면서 볼트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볼트로 기둥을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는데, 이게 뭐냐면 보강판입니다. 요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보강판이 없으면 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보강판을 이제 대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보강판들하고 볼트하고가 이 원둘레상에 위치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등간격이죠. 아니, 무슨 설계를 이걸 등간격으로 하지 않고 비대칭적으로 이걸 배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품, 여기 지저분하게 붙어 있는데 이 부품을 만들 때 이 도면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품에는 이런 등간격 구멍들을 도면에 표시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표시하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때 이 등간격 구멍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등간격 구멍들의 중심선을 표시한 것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걸 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제가 칠판에다 그리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자, 칠판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그린다고 생각하면은요, 뭐 도면 용지 그냥 놔두기로 하죠. 여기 이제 이거 이제 큰 구멍이 있고 여기 이제 등간격 구멍이 있는데 여기 등간격 구멍을 이렇게 그렸다고 봅시다. 이렇게 그린다고 해요. 등간격이에요. 이렇게 원주상에 등간격이죠. 자, 원을 그렸습니다. 중심선을 그려야 되겠죠? 이 원의 중심선이니까 이 원의 중심선을 이제 이거 그렸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거는 뭐 이쪽에 같은 간격으로 있으니까 여기 중심선을 이렇게 그렸다고 합시다. 1.3선이죠. 외형선은 굵게 그려야 돼요. 자, 이제 이 작은 원의 중심선, 이 큰 원은 중심선이 그려졌죠. 이 이제 작은 실선이 서로 교차되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무심코 그리면 이렇게 그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럼 이것도 이렇게 그릴 거죠. 이렇게 그리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처음에 중심선을 뭐 그냥 무심코 원의 중심선을 그린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그리겠죠. 이렇게.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중심선 등간격 구멍에 대해서는 이렇게 십자가식으로 온통 그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린다고요? 이거를 노란 거로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원의 중심과 동심인 가는 선으로 이렇게 중심선을 그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으로요. 원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중심선은 이 중심을 지나는 이런 중심선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것이죠. 워낙 등간격 구멍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등간격 구멍 설계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나가서 자동차 바퀴를 보세요. 바퀴를 보면은 그 바퀴에 볼트 구멍이 있으면 그 볼트 구멍 등간격 구멍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그릴 땐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제 아셨죠? 이 중심선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한번 이게 호머크 1번 호머크인데요. 이게 그대로 한번 이거를 이제 그려보세요. 그대로 템플릿을 그려서 이 원은 원 템플릿으로 그리는 겁니다. 원 템플릿으로 해서 외형선과 중심선을 구분해서 1:1 척도로 한번 좀 그려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머크는 아까 그 얘기한 A4 그 원본에다가 이제 연필로 그리는 것이죠. 자, 한번 원 템플릿으로 이거를 뭐 컴퍼스로 그리는 게 아닙니다. 잘 한번 이 중심선, 이 등간격 원의 중심선 같은 거 이런 거 잘 그려보시도록 하죠. 그리고 호머크 그릴 때는 A4 용지에 표준 양식 원본을 복사해서 그 위에 그리고요. 성명학번, 호머크 번호, 부품 명칭을 표준에 기록하고요. 필요하다면 축척이나 배척을 사용하는데 표지란에 어떤 척도로 그렸는지 기록해야 되고, 호머크를 제출할 때는 이건 지금 작성 원칙을 연습하는 거니까 그 보조선들을 많이 그릴 텐데, 보일락말락한 보조선을 그릴 텐데 그거 지우지 말고 그냥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평면도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평면도법은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뭐 기하, 지오메트리, 기하 같은 거를 배울 때 아마 배웠었던 것인데요. 그 자세한 거는 아마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평면도법 중에서 두 가지 곡선만 일단 여러분들이 기계공학 엔지니어로서 입문한 기념으로 좀 알아보기로 하겠는데요. 그 중에 인볼루트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그 원기둥이 있고 이 원기둥에서 실이 이제 감겨 있는데 그 실을 풀어낼 때 접선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이렇게 당기면서 이게 풀어낼 때 그 실의 끝이 이 그리는 곡선을 인볼루트 커브라고 그러는데요.
동일한 원리로 원기둥 실패가 아니라 이런 사각형 실패에서 실을 풀어낼 때 그리는 곡선도 이제 인볼루트 곡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정의를 보면 다각형이나 원에 감긴 실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며 풀어낼 때 실 위의 한 점이 그리는 곡선이 인볼루트 곡선인데요. 이게 이제 기하 치면 형상 설계 등에 응용이 되는데, 기하 치면이라 그러면 이제 요걸 얘기합니다. 요 부분인데, 요게 바로 인볼루트 커브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인볼루트 커브하고 여기 치면하고 동일한 곡선이죠. 여기 인볼루트 커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인볼루트 커브를 해야 되느냐면, 칠판을 한번 봐주세요. 네, 아마 기하 치면을 굳이 그렇게 어려운 곡선이 아니라 이렇게 뭐 사다리꼴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볼 때는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장영실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데, 그 장영실도 기하치차를 이용을 해서 뭐 기계를 만드는 게 드라마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그때 이 기하치차를 이런 이제 사다리꼴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왜 이렇게 간단한 직선을 이용하지 왜 인볼루트 커브를 그리는가 하는 건데요. 자, 기하라는 거가 보통 쓰이는 때가 어느 때인가요? 이 기하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뭐 감속을 하거나 기하 두 개를 물려가지고 감속을 하거나 또는 이제 가속을, 뭐 감속 기하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엔진의 이 원운동 그 회전을 2분의 1로 줄인다든지 이런 이제 감속할 때 쓰이는 거니까, 드라이브 하는 기아와 드리븐, 이제 구동을 당하는 기아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2분의 1 감속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1500rpm으로 돌고, 1500rpm으로 돌고, 이거는 750rpm으로 감속을 한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기아하고 기아가 이제 물렸다 풀렸다 해야 되는 것이죠. 물렸다 풀렸다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것이 이러한 이제 사다리꼴 모양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물려서 풀릴 때 그게 항상 이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다 이게 접촉이 돼 있어야지, 기아 치면끼리 서로 접촉이 돼 있어야지 이 그 감속 속도가 아주 진동 없이 전달이 될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시간 t에 대해서 rpm 오메가 있다 치면은 이게 이제 1500rpm이고 이게 750rpm으로 이제 감속이 되면은, 이거는 1500rpm으로 정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 일지라도 이 기아 치면이 물렸다 풀렸다 이걸 하면은, 물렸을 때는 돌아가지만 풀릴 때는 안 돌아가니까 섰다 갔다를 반복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결국 평균은 물론 750rpm이지만 컸다 작았다 하는데 이 주파수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1500rpm, 750rpm이면은 주파수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 굉장히 고주파의 어떤 컸다 작았다를 반복하니까 그것이 노이즈, 막 소리로 나온다든지, 또는 이제 그 마모가 막 일어나는 거죠, 기아 치면에.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장난감 자동차가 작더라도 안방에서 그냥 왁 소리를 나면서 가는 것도 그 기아가 서로 완벽한 인볼루트 기아가 아니기 때문에 싸구려 기아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인볼루트 커브로만 만들어야, 물론 사이클로이드 커브 하나가 더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거로 만들어야 이게 이 감속 기능이 원활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볼루트 커브예요.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인볼루트 커브 나와 있죠.
이제 인볼루트 커브가 왜 필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평면도법에서 마지막으로 원통 헬릭스 커브를 한번 소개를 하죠. 그래서 원통 헬릭스 커브는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간상에서 이렇게 3차원 형상에서 이렇게 감기는 곡선을 이제 헬릭스 커브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게 원통이죠. 여기 원통이 있잖아요. 여기 원통이 있습니다. 여기 원통이 한 점인데, 이 점인데 여기 보시면 원통축과 평행이면서, 이게 원통축이라고 하면 이게 원통축이죠. 요게 원통축이죠. 요게 원통축에 대해서 평행이면서 이동 방향이 평행이면서 원통 표면에 있는 직선 위의 점이, 그러니까 원통 표면에 점이 있는데 요게 원통하고 평행하게 쭉 직선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직선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이 원통이 등속으로 회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등속으로 회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점이 공간상에서 만드는 곡선을 보면은 위쪽으로도 등속으로 이동하고 또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합성을 하면 이런 이제 그 원통 헬릭스 커브를 3차원 공간 속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통 헬릭스인데 이걸 왜 설명하냐면 이게 너무나 많이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나사 모양, 스프링 모양 등의 형상 설계에 원통 헬릭스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것으로 평면도법은 간단히 마치고 나머진 교재를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제4장 투상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투상법은 말이에요. 입체를 평면에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입체가 있고 투상면이 있으면 이 투상면에 이 입체를 여기 표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시를 하려면 광원이 있어야 되고 입체가 있어야 되고 평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광선을 입체에 비추어서 요 광선에 따라서 요 광선이 평면에 만나는 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입체를 평면에 표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투시선은 이 광선에 해당되는 선이고요. 투상면은 그림이 옮겨지는 평면이고, 그 다음에 투상도는 투상면에 그려진 그림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투상법 중에 투시투상법이 있는데, 이땐 투시선이 한 점으로 모이는 겁니다. 이게 투시선이 한 점에 모이죠? 그래서 투시선이 이렇게 입체로 나가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정해진 거리에 있는 사람이 입체를 바라보는 그러한 입체를 바라볼 때의 그 입체의 모양이 도면에 그려지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투상도에 그려진 물체의 형체의 크기는 그렇지만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같은 길이의 형체일지라도 거리가 멀면 작게 그려지고 가까우면 길게 그려지는데요. 그러면 투상도에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직육면체인데 이 모서리 길이하고 이 모서리 길이가 같지만 사람의 그 광원에서 또는 사람에서 거리가 틀려지니까 투상되는 길이가 틀려지는 거죠. 여기 가는 게 먼 데 있는 거고요. 요 길게 그린 모서리가 요걸 가까운 모서리가 이제 투상된 거죠. 그래서 이건 주로 건축 도면 같은 데 사용되는데 기계공학에서는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같은 길이의 그 형체가 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그려지면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투상법을 쓰는데요. 정투상법은 투시선이 평행하다. 그럼 왜 평행하죠? 한 점에 모이는 게 아니라 평행하기 때문에 투상도에 그려진 물체의 형체 크기는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는 투상되면 여기 보면 같죠.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직사각형으로.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정투상법이 있고 이게 정투상법인데 이 사투상법이 있는데요. 사투상법은 그 투시선이 투상면과 이 만나는 각도에 따라서 좀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90도일 땐 정투상법이고 90도가 아니면 이 사투상법이죠. 그래서 사투상법은 잘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써요. 잘 안 쓰니까
일단 정투상법으로 그리는 걸 좀 알아보죠. 자, 그러면 이제 정투상법으로 입체의 그 복수투상도 도면 만들기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리상자 안에 입체가 들어가 있죠. 입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요거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 온 입체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입체가 여기 있습니다. 입체가 있고, 좀 아까 슬라이드에 보면은 그 입체를 유리상자에 넣는다고 돼 있죠. 자, 요게 입체가 있고요. 요거를 유리상자인데, 이게 여기서 보이는 거는 뭐 유리상자는 아닙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이런 이제 마분지로 돼 있는데, 이게 유리상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도면에 이제 입체 있는 거는 이제 여기 아까 슬라이드 보면 요런 입체를 이제 넣는 거죠. 여기 보면 입체죠. 입체로 돼서 요 입체를 이제 유리상자 안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넣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넣을 때 이제 이게 넣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입체의 정면을 하나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고 가정을 해서 보면 이쪽을 정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면에 보면 이 평면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 이 평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앞에 평면. 이 면하고 유리상자의 한 면을 평행하게 이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입체가 있고 유리상자를 제가 선정을 해서 유리상자를 이쪽을 유리상자 정면이라고 해서 이 면하고 이 입체에 여러분들 아까 이 특정한 이 면하고 평행하게 유리상자에 이제 넣는 거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지만 일단 넣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 보시면은 조금 입체가 보이는데요. 넣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유리상자를 닫는 겁니다. 여러분들 닫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닫았다고 합시다. 이 입체는 이 상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상자에 들어가 있는 게 슬라이드에 보면은 바로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유리상자라고 하면 평행한 거죠. 상자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입체의 모양을 이제 이 평면으로 옮겨야 되겠죠. 옮겨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이 유리상자를 놓고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유리상자를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이제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입체를 투상도를 그린다고 합시다. 무슨 방법으로 해요? 정투상법으로. 즉, 투시선이 평행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도는 일단 여러분들 여기가 정면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정면에서 그 안에 입체가 이제 보이는 걸 가정해서 입체의 정투상법으로 해서 보이는 걸 그리면 이제 정면도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정면도를 그렸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입체의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왼쪽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보면 다시 정투상법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 보겠지만 뒤에 돌아가서 뒤에도 그리고 다시 또 일로 와서 또 측면에서 또 그리고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위에 평면도는 위에서 봐서 그리는 거예요. 위에서 봐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배면도는 이제 밑에서 봐서 그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유리상자의 여섯 면에 모든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저기 정투상법으로 입체의 복수투상도 도면 만들기에 그린 그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입체는 빼버리고, 자, 이제 이게 정면도니까 제가 정면도로 가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정면도로 가서, 이제 이거를 유리상자를 펼치겠습니다. 유리상자를 펼쳐요. 펼치면은 이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투상도들이 내 앞으로 이렇게 당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당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지는 겁니다. 아셨죠? 딱 당겨져서 도면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도면이 만들어져요. 뭐 카메라에 아셨죠? 이게 그러면 하나의 평면상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배면도까지 6개의 도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어떻게 얻었죠? 이 도면은 아까로 연관되기 때문에 요거를 정면도 기준으로 나머지 투상도를 내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당겨서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당겨서 얻어진 거예요. 당겨서 잘 보세요. 당겨서 얻어진 겁니다. 당겨서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개 투상도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이게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체가 있고 투상도에 그렸죠. 자, 이때 뭐라 그랬어요? 유리상자 한쪽 면을 입체의 정면과 평행하게, 그러니까 요 입체의 정면과 여기 입체의 정면과 이 투상면을 평행하게 배치한 겁니다. 자, 두 시선은 서로 평행하며 왜 정투상법이니까. 그리고 정투상이니까 유리상자 표면과 투시선은 직각이죠. 정투상법. 자, 이래서 제가 조금 아까 판서 모드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다시피 정면 패널을 고정하고 여기 정면 여기 정면 패널을 고정하고 다른 유리상자 패널들을 내 방향으로 당겨서 이 평면도, 좌측면도, 저면도, 우측면도, 배면도를 당겨서 하나의 그 6개의 복수개의 투상도로 하나의 입체를 표현한 그림을 얻었죠. 그렇죠? 당겨서.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렇게 6개의 복수 투상도로 구성된 그 도면을 내가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도면을 보고 이게 과연 어떤 입체를 표현했는가를 상상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반대로 이 정면도의 요 투상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투상도를 반대로 밀어내야 되는 거죠. 밀어내서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밀어내서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밀어낸다는 거를 제가 다시 판서 모드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기 보시다시피 자, 여러분들 카메라로 이게 이제 6개의 이런 6개 이렇게 여긴 지금 5개만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입체를 가지고 입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입체인지를 연상을 하려면 이거를 아까 이게 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당겨서 그림을 얻었으니까 거꾸로 정면도 제 가운데 있는 정면도 기준으로 상상 머릿속으로 이거를 이렇게 밀어서 이게 이렇게 밀어졌다고 생각하고 이때 이것을 만족하는 입체가 무엇인지를 상상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칠판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판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주 간단한 예로 말이죠. 이런 두 가지, 뭐 6개가 아니라 이러한 이러한 투상도를 이게 이제 도면인데요. 이게 도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면이 있는데 이런 투상도를 내가 봤다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게 어떤 입체를 표현한 건지 입체를 상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선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정면도라고 합시다. 여기 정면도라고 하고 이게 그러니까 정면도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걸 우측면도라고 그러는데요. 우측면도.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측면도니까 우측면도죠. 여기는 이제 아까는 여러분들이 6개의 투상도가 있었죠.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위에 있는 걸 평면도라 그러고 밑에 있는 거를 저면도라 그러고 뒤에 있는 이제 그 뒤에 보는 걸 배면도라고 합니다. 그거는 슬라이드 참고하면 나와 있고요. 자, 이건 정면도, 우측면도인데 입체를 연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면 정면도를 기준으로
여기 정면도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정면도가 있으니까 이 정면도 기준으로 우측면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를 머릿속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얻었을 때 유리상자를 당겨서 우측면도를 얻었으니까 정면도 기준으로 우측면도를 당겨서 얻었으니까 이제 거꾸로 우측면도를 머릿속에서 밀어서 그러니까 민다는 거는 상상의 나래를 펴면은 머릿속에서 아까 보면은 여기 정면도가 이렇게 두 개의 동심원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민다니까 이거를 밀면은 이렇게 뒤를 민 거예요. 밀어서 우측면도가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겠죠. 우측면도 이렇게 그려졌죠. 자,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게 90도입니다. 여기가 아까 유리상자의 90도니까 90도를 밀어서 이걸 만족하는 입체가 뭐가 되는지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면 앞에서 봐서는 이렇게 되고 뒤에서 봐서는 이렇게 돼야 되니까 결국 이런 입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입체가 즉 잘라진 원뿔이죠. 그렇죠? 그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상자를 투상도를 다 그리고 당겨서 이러한 도면을 얻었으니까 거꾸로 이러한 도면을 봐서 입체를 연상할 때는 정면도 기준으로 우측면도를 뒤로 밀어서 민 상태에서 이 두 개가 어떠한 입체를 만족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입체를 얻을 수가 있고 바로 이게 도면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다시 슬라이드 모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밀어낸다는 건 아셨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수 투상도 이렇게 이제 유리상자를 이용을 해서 복수 투상도 도면을 그렸을 때 이 특징이라는 거는 정투상법이기 때문에 정면도에서는 입체의 그 폭과 높이만 알 수 있고 이 깊이 정도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정투상법이기 때문에 거리에 관계없이 폭과 높이는 일정하니까요. 그럼 측면도는 결국 정투상법이니까 이쪽에서 본 거는 깊이와 높이는 알 수 있지만 이 폭은 알 수가 없고 평면도는 위에서 봤으니까 이 폭하고 깊이만 알 수 있지 높이를 알 수가 없죠. 높이 정보를. 그리고 이제 이 복수계의 투상도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보려면은 이게 좌우 대칭인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정면도 기준으로 좌측면도, 우측면도가 서로 대칭이죠. 이게 모양이 이렇게 경사면이 있으면 이 경사면이 있고 이 경사면이 전부 좌우 대칭으로 해서 정면도를 보고 있죠. 물론 이제 요거는 형태는 똑같지만 요거는 이제 수문선이고 요건 실선으로 나와 있지만 자, 저면도하고 평면도도 보면은 정면도 기준으로 대칭이죠. 좌우 대칭이죠. 이 패턴이 보면은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측면도 기준으로 정면도하고 배면도도 좌우 대칭이죠. 이 꼬다리가 이렇게 서로 우측면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우 대칭인 거죠. 이렇게 해서 투상이 제대로 됐는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모두 얘기했던 거는 제3각법 기호입니다. 이게 아까 판서 모드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로 들었던 그림이죠. 이게 삼각법 기호입니다.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일각법 기호인데 일각법은 지금 설명하면 오히려 혼동을 주기 때문에 그냥 교재를 참조해서 그리세요. 그 입체와 투상면의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른 투상도가 그러니까 조금 배치가 틀려지는데 복수 투상도의 그 배치가 틀려지는데 그거는 영국으로부터 시작돼서 미국에서만 쓰는 도면이고요. 뭘 틀린 도면은 아니지만 우리가 미터를 쓰고 저쪽은 인치를 쓰는 것처럼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이 표제란에 기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일각법이구나 해서 일각법 기준으로 도면을 읽어야 됩니다. 그때는 일각법 도면을 마주할 때는 그게 어떻게 그려졌는지는 교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제3각법으로 그립니다. 우리는 삼각법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삼각법으로 그렸다는 것을 표제란에 명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기 빨간 기호로 나타난 거죠. 여기 보시면 삼각법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꼭 그려야 됩니다. 보통 공차처럼 이걸 그리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된 도면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빼먹지 마세요. 자, 이제 투상을 하다 보면 이제 외형선이 나오는데, 외형선은 어디다 쓰이는 거냐면 결국 면의 모서리, 바깥쪽에 이제 보이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데, 외형선으로. 면의 모서리. 그러니까 면의 모서리가 이거죠. 이게 다 A로 표시된 것들, 여기가 다 면의 모서리입니다. 이게 모서리. 당연하죠. 면의 모서리 외형선으로 나타나는 건 당연하고, 그 두 면의 교차선. 여기 보면 B에 해당되는 거. B, 그 다음에 요거 다, 요런 선, 이런 교차선, 이것도 외형선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면의 한계. 요거는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이게 여기 아무런 선이 그려져 있지 않지만, 이게 원기둥의 한계입니다. 이쪽하고 이쪽이. 그렇죠? 한계도 외형선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외형선은 굵은 실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문선이 있는데, 수문선은 입체의 구멍이나 홈과 같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형체를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두 면의 교차선 또는 면의 한계인데요. 이건 외형선에서도 이 교차선과 면의 한계 표시되지만, 이건 입체 안에 이제 숨어 있을 때 이제 표현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가는 파선으로 그리는데, 여기 보면 이런 가는 파선들이 전부 다, 숨어 있는 선. 그러니까 요 숨은 선은 보면 저 뒤에, 그러니까 정면에 뒤에 숨어 있는 걸 표시하기 때문에, 이게 숨은 선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요거는 구멍. 여기 안에 이 구멍들의 면의 한계죠. 면의 한계인데, 입체의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안 보이니까 숨은 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숨은 선은 가는 파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은 처음에 얘기했지만 원이나 원호, 구의 중심을 표시하는 거죠. 이게 십자 모양으로 이게 딱 1.3선이 원의 중심에서 교차했죠. 그러니까 작은 십자가로 나타나는데 1.3선이 교차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이 1.3선의 교차가 바로 원의 중심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호의 중심도 표시하고, 여기 원호의 중심, 이 원호의 중심을 표시하고, 또 하나는 원통 및 원뿔의 축선을 표시합니다. 이게 축선. 이 원기둥이 두 개가 있죠. 여기 동심 원기둥이 안에 원기둥 하나하고 이 바깥쪽에 원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거의 중심을 축선을 표시합니다. 간을 1.3선을 그리고, 원의 지름이 작을 경우에는 그냥 가는 실선으로, 1.3선이 아니라 너무 작아가지고, 원이 작아서 원의 안에다가 1.3선을 그릴 여유가 없을 때는 그냥 가는 실선을 교차해가지고, 원의 중심을 표시하면 됩니다. 나중에 또 얘가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외형선, 수문선, 중심선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투성법으로 그리다 보면은 투상할 때 겹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순서 외형선이 제일 중요하니까 외형선하고 수문선이 겹치게 되면 외형선만 그리면 되는 겁니다. 수문선은 그릴 필요 없어요. 같은 위치니까. 그래서 외형선을 굵은 실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수문선과 절단선이 교차한다든지 수문선과 중심선이 겹치게 되면 절단선은 나중에 단면도 그릴 때 나올 겁니다. 중심선, 절단선보다 수문선만 그리면 됩니다. 겹칠 때는 중심선을 그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외형선보다도 우선순위가 있는 게 이제 문자나 기호, 정보들인데요. 정보들이나 문자나 기호를 중심선 위에 부득이하게 쓸 때, 물론 그렇게 겹치게 그리면 안 됩니다. 만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자나 기호가 중심선보다 위이기 때문에 중심선의 일부를 여백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문자나
그 기호를 거기다 기입을 하면 되는데 뭐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없으면 그렇게 그릴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상을 하다 보면 직선이 입체 공간상에서 직선이 투상도에는 이제 그 투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직선으로 투상이 될 수도 있고 실제보다 작은 직선이나 또는 어떨 땐 점으로 투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단방향 경사선이라는 거는 단방향 경사선, inclined line이라는 거는 여기 직선 AD, CD, AB, BC처럼 AD나 CD를 보면은 하나의 투상면과 평행인데 어떤 거냐면 평면도를 그리는 투상면과 평행하죠. 그러니까 평면도는 이 입체 그 위에 이렇게 평행하게 나와 있는데 입체도 유리상자에서 맨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그 투상면인데 투상면과 평행이죠. 그 하나의 투상면과 평행이고 나머지 투상면 정면도를 그리는 투상면이나 우측면도 그리는 투상면하고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경사를 이루어져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 단방향 경사선과 평행인 투상면에는 실제 길이로 투상이 되고 그 다음에 평행이 아닌 나머지 투상면에는 실제 길이보다 짧게 투상이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전방향 경사선이 있는데 어블리크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직선 BD를 보면은 이 BD는 어느 투상면에도 평행이나 직각이 아니죠. 여기서 투상면이라는 건 아까 유리상자 생각해 보세요. 그 유리상자의 어떠한 투상면과도 평행이 아니죠. 평행이나 직각이 아니죠. 이게 전방향으로 경사졌다. 어블리크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모든 투상면의 실제 길이보다 짧게 투상이 되죠. 실제 길이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DB. DB가 보면 여기도 짧고, DB 여기도 짧고, 여기도 짧죠. 자, 그 다음에 면도 마찬가지인데, 면도 평면이 실제 면이 있으면 실제 그 면의 실제 형상이 투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 단방향 경사면은, 실제 평면, 그 실제 평면이 있는데, 뭐, 어떤 평면이 투상면하고 평행하면 그냥 실제 평면이 나타나겠지만, 경사면은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경사면은, 우선 단방향 경사면이라고 하면, 단방향 경사면은, 경사가 져 있는데, 어떻게 경사가 져 있느냐 하면, 단방향 경사는 한 투상면에 직각인 경우. 평면인데, 직각이에요. 기울어졌는데, 직각이에요. 한 투상면과. 그럼 하나의 투상면과 직각일 경우에는 그 직각인 투상면의 실제 길이가 이제 투상이 되죠. 그 다음에 직각이 아닌 투상면에 대해서는 실제 형상보다 작게 투상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서 뭐 B 같은 경우는 이건 경사면이 아니에요. B는 그냥 평면도가 투상된 투상면과 평행이니까 그냥 평면도에 실제 형상이 투상이 되는 거죠. 이건 경사면이 아닙니다. 이건 경사면이 아니고 기울어져 있는 면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F 같은 면, F 이거 있잖아요. F 이거는 단방향 경사면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디하고 직각이죠? 정면도가 그려지는 투상면하고 직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면도에 F라는 단방향 경사면은 실제 길이가 투상이 되는 거죠. 여기 실제 길이가.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이 평면도에 보면 이 F라는 건 실제 형상보다 작아지고 그 다음에 우측면도는 여기 숨은 선으로 표시되는 건데 작게 투상이 되죠. 단방향 경사면이고요. 기울어져 있는데 모든 투상면과 다 기울어져 있는 거를 전방향 경사면이라고 그러는데 어블리크 서피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어떠한 투상면과도 경사기 때문에 실제 형상보다 작게 투상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G 같은 거, G는 뭐 이거는 보면은 실제 형상이 나타나지가 않죠. 다 작게 투상이 되니까. 그래서 요건 전방향 경사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B 같은 거는 경사면이 아니에요. 이거는 C나 이런 거는 이건 뭐예요? 그냥 평행한 면입니다. 경사면이 아니에요. 알았죠? C는 그냥 이게 실제 형상입니다. 평행하니까. 알았죠? 자,
그다음에 이 투상된 면의 사례들을 보면요, 이게 우리가 자꾸 선입관을 갖고 이걸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 직사각형으로 돼 있으면 이 두 면은 이런 면이 이런 서로 평행한 두 평면이 투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경사면 두 개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투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기 두 개의 동심원은 이런 것도 경사되지만 이런 것도 경사된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 개의 평면으로 이루어진 거, 이것도 세 개의 면이지만 이런 것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편견을 갖고 도면을 읽으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복수 투상도 도면을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그래서 먼저 이 정면도 이제 이 입체가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입체가 이런 게 주어졌죠. 여기 입체가 주어졌을 때 여기 입체가 주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복수 투상도로 이 입체를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럴 때 먼저 뭐 정면도를 하여튼 일단 복수 투상도, 여러 개의 투상도 중에서 하나의 우선 투상도를 완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정면도 완성된 거죠. 여기 정면도. 요거는 입체에 그려진 그 치수를 보면은 요 정면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 정보하고 폭 정보를, 그러니까 이제 그 도면에 치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눈금자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눈금자로 그려서 뭐 평행선을 이렇게 보일락말락한 보조선을 올리고, 그래서 폭 정보를 이제 올리고, 또 이쪽에 높이 정보를 눈금자로 마킹한 다음에 평행선을 쭉쭉쭉쭉 그으면은 두 개의 보조선들이 교차하게 되는 점들이 나오는데 그 점들을 이용을 해서 정면도를 완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우측면도 완성을 하려면은 우측면도에 높이 정보는 그대로 평행선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평행선을 보내서 높이 정보를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면도에서 알 수 없는 깊이 정보는 다시 눈금자를 이용해서 마킹을 한 다음에 그거를 윗방향으로 쭉쭉 보조선을 올리면은 그 깊이 정보가 올라가죠. 깊이 정보 올라가면 그 교차선을 이용해서 우측면도를 완성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평면도를 완성하는 거는 조금 복잡한데, 이제 눈금자를 쓸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여기 요 교차선에 이렇게 45도 보일락말락한 보조선을 올려요. 45도로 올리고 나서 완성된 우측면도에서 깊이 정보를 쭉 올립니다. 깊이 정보를 쭉 직각으로 올려서 그 다음에 보일락말락한 보조 45도 대각선을 만나면 직각으로 확 꺾습니다. 즉 쭉 올라가서 직각으로 확 꺾어요. 꺾으면은 이 정면도를 그려야 되는 영역에 깊이 정보가 쫙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 깊이 정보가 쭉쭉 전달이 되죠. 이렇게 쭉 해서 쭉 전달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평면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폭 정보를 정면도에서 쭉쭉 올립니다. 이렇게 쭉쭉. 이렇게 쭉 올리면 여기 교차선들이, 점들이, 볼락말락한 보조선에 교차되는 게 점들이 나타나죠. 점들이. 그걸 이용해서 평면도를 완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평면도를 완성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복수투상도 도면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수투상도를 할 때 이런 입체라면, 여기서 보면 이런 입체라면은 이거는 정면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런 라인들이 이 요선하고 요선은 정면도에 투상할 때 이 높이 정보를 알려면은 사인 코사인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다만 정면도 그릴 수가 없지만 우측면도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체도 정보를 가지고 해서 우측면도 그린 다음에 거꾸로 우측면도에서 정면도 쪽으로 높이 정보를 쭉쭉 보내주면은, 보면 요 라인과 요 라인에 이 높이 정보가 그냥 선으로 이동을 해왔죠. 사인 코사인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원래는 정면도만 그리려면.
그래서 높이 정보가 오고, 그 다음에 이 저 폭정보는 눈금자로 이렇게 이제 그려서 쭉 올리면은, 눈금자로 해서 눈금을 올리면은, 폭정보와 높이 정보의 교차선들, 보조선들의 교차점이 나오니까 그 점을 이용해서 정면도를 완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평면도는 아까처럼 이렇게 45도 보일락말락한 이 저 보조선을 그려가지고 우측면도에서 깊이 정보를 보내고, 그 다음에 정면도에서 폭 정보를 올리면은 평면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복수투상도를 이제 완성을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방향 경사면을 가진 복수투상도 도면을 한번 보면은, 이런 입체를 보고 어떤 투상도를 먼저 그릴 것인지 판단하는 건데, 정면도, 여기서 보면 이거는 정면도 또는 우측면도 모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봐가지고는.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 그린 다음에 정면도를 그리면 이제 우측면도 완성하고 또 평면도 완성하고 어떻게 해요? 45도 그 보일락말락한 보조선을 이용해서 그리는 겁니다. 연습을 해보세요. 이 입체를 해서 입체의 그 정보를 임의로 정한 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한 그 복수투상도 이거요. 이거 여기 복수투상도 도면 완성하는 방법 있죠? 이거에 따라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숙제가 나가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그려보시고 요것도 아마 요것도 상당히 이 평면도를 제대로 그리려면은 이 보조선들을 잘 올려가지고 그려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알았죠? 꼭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복수투상도 도면을 이용해서 요 입체를 가린 다음에 이 복수투상도를 이용해서 입체를 한번 그리는 연습도 해봐야 되는데 그건 입체도 그리는 때 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자, 요거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전방향 경사면을 가진 복수투상도 도면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입체도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 복수투상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면 뭐 예를 들어서 아마도 정면도 우측면도 다 뭐 정면도 먼저 그릴 수도 있고 우측면도 먼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면 그걸 가지고 뭐 정면도 그렸으면은 우측면도 그리고 우측면도와 정면도를 이용해서 평면도를 그린다든지 요 연습을 꼭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 세 개의 복수투상도를 가지고 요 입체를 프리핸드 스케치로 그리는 연습도 이제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입체를 보면 복수투상도가 그려지고 복수투상도를 보면 입체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세 개의 투상도로, 세 개의 투상도, 즉 복수투상도로 요 입체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오늘 숙제입니다. 그래서 치수는 임의로 선정하고, 치수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정을 하고, 다만 A4 용지에 1대1로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정하고, 그 다음에 보일락말락한 가는 실선으로 보조선을 그려서 그리는데 이때 이 보조선은 지우지 말고 그냥 내세요. 삼각자만 이용해서. 그리고 물론 눈금 삼각자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깊이 정보, 정면도에서 폭 정보를 눈금자로 이제 마킹을 하고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삼각자로 평행선을 쭉쭉 커서 올리는 겁니다. 두 개의 삼각자를 이용해서 많은 평행선을 그리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요 복수투상도를 그려서 내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뭐 제가 숙제를 채점한다면 저는 숙제를 내면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뭐 10점 만점을 주는 게 아니라 10점 만점이라면 틀린 것마다 하나씩 마이너스 2점을 감점을 해나가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뭐 틀린 것이 5개가 나오면 그림을 아무리 그려서 냈지라도 마이너스 2점씩 5번 되면 그냥 빵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혹하게 채점을 하는 게 저의 기준인데 그거는 왜냐하면 엔지니어는 한 번의 실수라도 용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비행기를 한번 설계해서 그 실수가 돼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져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그걸 실수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뭐 변명을 한다면 그거는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려면 엔지니어는 하나의 실수라도
하지 않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도면 하나에 대해서 실수가 5개가 나오는 정도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는 혼자서 뭐 밤새고 해도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는 항상 팀워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팀워크를 해야 돼서, 여러분들 숙제를 이걸 하면 이제부터는 고등학생이 아니니까 뭐 서너 명씩 팀을 만들어서 자기가 생각해서 이 숙제, 이 복수투상도가 어떻게 되리라고 한번 스케치를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4명이서 모여가지고 서로 그려온 거를 비교해 보면 한 사람이 실수한 거를 다른 사람은 실수 안 할 수가 있으니까 4사람이 모여서 디스커션을 하면 완벽한 하나의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거를 다시 각자가 받아와서 제대로 된 그 복수투상도로 완성을 해서 내면은 실수 없는 도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엔지니어는 팀워크를 통해서 실수를 방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두 번째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엔지니어가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도면을 뭐 혼자 그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여러분들 이전에 제 강의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숙제를 했을 것입니다. 즉 엔지니어라는 거는 비행기를 한번 개발한다고 하면은 그 전에 이전 기술들을 많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이전 기술들을. 그래서 그 이전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혁신적인 비행기를 설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엔지니어가 이전 기술을 도외시하고 창의적 설계를 해본들, 지금 비행기를 아무리 창의적 설계를 해본들 이전 기술을 무시하면 또 하나의 라이트 형제 비행기밖에 못 나올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창의적일지라도. 그런 거를 반복하는 것은 바보 같은 엔지니어입니다. 그게 아마추어지 그게 무슨 프로페셔널 엔지니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할 때 미리 이전에 이 숙제를 한 사람들 거를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이전에 채점한 답안을 보면 좋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선배들이 실수를 했는지를 반영을 하면은 자기는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프로페셔널 엔지니어입니다. 물론 이전에 그 답안지를 가지고 그냥 완전 복사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잘 알겠죠. 그게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렇게 멍청하게 100% 복사, 카피를 해서 내는 거는, 그래서 뭐 10점을 맞을지는 몰라도 그 벌을 나중에는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멍텅구리 같은 엔지니어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프로페셔널 엔지니어가 되는 훈련을 지금부터 도면 그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하죠. 수고했습니다.